543쪽 부동산 가격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요. 자, 가치라고 나오는 거는 볼 것도 없이 영어로 value, 가액이라고 나오는 거는 법령에서 쓰는 단어이긴 한데 value, 법령에서 쓰고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 가격이란 말을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감정평가론에서 가격이라 말하는 것은 10중 8구 value. 어떤 때만 price, 가치하고 가격이란 단어가 함께 나올 때만 가격은 price, 가치가 value. 근데 여기는 같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라 나왔으니까 value. 자, value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교환의 대가인 교환 가치를 법령에서는 가액이라 쓰는 거예요. 그 앞으로 여러분 감정평가 3방식에서 가액,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영어로 다 뭔데? value. 그러니까 가치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법령상 가치를 법령에서는 가액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용익의 대가인 사용가치가 임료. 그래서 가액, 임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치. 여기서 권리란 말은 물권과 채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채권까지 포함된다는 거. 이익의 대표적인 예는 권리금. 여러분 권리금도 부동산을 내가 넘겨받으려면 권리금도 같이 지불해야 되죠. 부동산이 1억이래. 근데 권리금이 2천만 원이래. 그럼 1억 2천이 있어야 넘겨받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익도 부동산의 가치 개념 속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치는 변해요. 1억이던 놈이 1억 천이 될 수 있고 1억 2천이 될 수 있고 다시 9천이 될 수도 있고. 변하니까 아까 그랬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시험에서는. 그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거래가 됐던 시점을 나중에 이제 거래 시점이란 말이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래 시점이 1억이래. 거래가 됐던 시점이 1년 지났거든요. 근데 기준 시점은 1년 지난 후야. 그럼 기준 시점은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거래 시점하고 1년 차이가 나는데 그럼 1년 전에 거래가 됐는데 그동안 1년 동안에 가격이 10% 올랐대. 그러면 1억에 거래가 된 건 1억 1000이라고 말해야 합리적이죠. 다시 1억에 거래가 됐는데 거래 시점에서는 1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보니 그동안 1년 동안 1년이 지났고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은 가격이 10% 올랐대. 그러면 1억짜리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1억 100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점 수정은 좀 이따가 또 설명드려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안 변하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도 1억은 올해 안 변하면 올해도 1억이야. 근데 작년도에 1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 근데 올해 똑같이 평가하려고 하니까 1년 동안에 가격 변동이 10%라면 1억 100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은 어떤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쉬워요. 사정상 급매를 한다든지 형제 간에 거래했는데 좀 싸게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 간의 거래도 싸게 거래가 된다든지 계열 기업끼리 은혜적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친구끼리 거래를 했는데 친구니까 싸게 팔았대. 20% 싸게 팔았는데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대. 자, 다시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금액이 20% 싸게 거래가 된 금액이래. 그럼 원래 얼마였을까? 1억. 이렇게 바꿔놔야 돼. 그러면 자, 8천만 원은 친구끼리 사정이 개입된 거고,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을 거고, 그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다면 얼마였을까? 이런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 사정이 개입된 걸 그렇지 않은 상태로 바꿔놓는 것, 그걸 사정보정이라고 한다고요. 사정보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에는 그런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특징 적어도 4가지, 시험과 관련해서 4가지 정도는 알자 그 말이에요. 원래도 더 많아요. 특징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오늘 25가지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 딱 4가지만 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가치. 여러분 마켓 밸류거든요. 근데 시장가치가 이렇게 장황해. 길어. 이 시장가치는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고 감정평가 규칙 2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등장해서 28회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웬다. 이 방법 하나. 두 번째, 여긴 5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5가지 조건이라 하면 첫 번째, 대상 물건의 시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물건은 시장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는 시장성이 없어서 시장 가치로 구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통상적인 시장이다. 보통의 시장을 말해요. 세 번째는 출품기간이 나와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거래가 자연스럽게 거래가 된 것이라 돼. 자발적인 거래라 해야 된다. 강요가 된 거래는 안 된다. 당사자의 정통성이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출거당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5가지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째 방법은 외우지 못해도 5가지가 들어가는 걸 찾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3가지를 제가 제시할 테니까 선택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길다라고 기억하는 방법. 뭐가 제일 쉬워요? 길다라고 합시다. 우리 그러면 자, 앞으로 시험에 시장 가치는 길어. 좀 더 근데 길다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시험지로 몇 줄 정도는 나와야 되느냐? 참고로 28회 때 5줄이 이거야. 우리 시험지 규격으로 나오면 최소 3줄 이상이라야 돼. 촘촘하게 써도. 여러분이 3줄 이하로 기술된 건 다 틀린 거야. 시장 가치는 대통출거당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시장 가치나 좀 이따 감가수정은 28회 때 그 말이 장황하다 보니 5줄이야. 5줄. 근데 5줄 중에서 얘가 제일 길어. 거의 꽉 채운 5줄이에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글씨를 썼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지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지에서 실제 여러분 에듀윌 모의고사에 얘가 등장했다. 그럼 무조건 3줄 이상이라야 맞네. 3줄 이하로 떨어지면 3줄쯤 나와도 틀렸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출거당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5줄 이상, 그러니까 3줄 이상은 돼야 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여유가 좀 생겼어. 그럼 대통출거당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대상 물건 들어가 있지, 통 들어가 있지, 출거당 출품기간의 합리성 충분한 기간이 들어가 있지, 자발적인 거래 들어가 있지, 정통한 당사자 다 들어가 있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길다 근데 몇 줄 정도 이상? 3줄 이상이 돼야 된다. 실제 시험에서는 5줄 나왔다. 이게 시장가치. 근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로 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장가치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과정을 설명드리면, 자, 지금까지 과정주 한번 설명드리면, 부동산 가치는 마켓밸류 시장가치인데 요걸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을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내지는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형성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원칙이 재원칙이란 말은 여러 가지 원칙이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제자예요. 이게 가격이 정해지는 여러 가지 원칙이 몇 가지 있냐면 13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원칙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치는 다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영향 미치고 이렇게 영향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중성이라 그래요. 가치의 이중성.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이렇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중에 효용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상대적 효성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유효수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이전성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소유권의 법적 이전. 얘네 셋은 경제적 측면이고 얘는 법률적 측면. 근데 효상유의가 이렇게 있는데 언제나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상호결합으로 가치 발생. 그런데 이렇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뭐다? 일지계다. 이렇게 일지계. 그러면 일지계는 뭔데?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럼 지역 요인은 우리 학원이 지금 강남구에 속해 있으니까 강남구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별 요인은 우리 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민국에. 요거는 강남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는 학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지계. 이렇게 어떤 말에다 이렇게 일반적 요인 이런 식으로 적자를 붙이는 습관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습관이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자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일지계가 있다. 그중에 요거 2개.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역 이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요인이에요. 그러면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이걸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 그래. 이걸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봐도 지역 분석이 먼저일까 개별 분석이 먼저일까요? 먼저, 얘가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고 먼저 하는 분석을 선행 분석이라 그래. 나중에 행하는 분석을 후행 분석이라 그러고. 그럼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시지 타투를 둘로 구분하면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럼 이 시장 분석을 선행 분석이라 그러고 나중에 하는 경제성 분석을 후행 분석이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선행 분석, 얘가 후행 분석. 그리고 일찍에는 효상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효상류에는 일찍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 건너뛰어요. 우리 잠시 페이지를 확 건너뛰어서 567페이지 열어봐요. 기본서 567페이지를 열어봐요. 그럼 이제 분류하는 표가 나올 거요. 있죠? 우리 잠시 거기 부분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이렇게 좀 해볼 건데 지역 분석이 먼저랬어요? 개별 분석이 먼저랬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니까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나중이니까 후행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은 분석의 내용이 뭐냐? 제가 아까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 분석이요, 개별 요인 분석이요. 지역 요인 분석. 얘는 개별 요인 분석. 그럼 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분석을 하되 전반적인 분석을 해야 돼. 대상 지역이니까 분석의 범위가. 따라서 대상 지역 전체 강남구 전체를 분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를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얘는 대상 부동산이니까 우리 학원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에 대한 거니까 부분적이고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전반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석을 개별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좀 약간 생소한 용어가 하나 등장해. 얘는 표준적 이용, 얘는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럼 표준적 이용이 뭔데? 자, 봐요, 여러분. 우리 강남역 다니면서 학원 다니다 보니까 강남역을 이렇게 좀 다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강남역 일대가 일반적으로 무슨 용으로 이용되지? 상업용. 대부분 뭐로 이용되죠? 상업용. 그러면 제가 평균적으로 뭐로 이용되는 거죠? 상업용. 이렇게 말하는 걸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 일반적 이용, 대부분의 이용, 평균적인 이용,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적 이용. 일본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들어와 사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표준적 이용이라고도 하고 표준적 사용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이용, 대부분의 이용, 평균적인 이용, 그걸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에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가정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항상 기분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녀본 여러분은 그 땅을 뭐로 이용할래? 주거용, 상업용, 강남역 사거리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뭐로 이용할래? 상업용. 왜? 걔가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 최유효 이용. 그러니까 최유용을 판정하려면 그 주변이 뭐로 이용되는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 최유용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최유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가 먼저 판정돼야 돼요? 표준적 이용이 판정돼야지.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용을 판정한다.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지. 그렇죠?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게 원칙이고 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자,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자, 갑돌이가 대체로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갑돌이가 인성도 좋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맞아, 틀려? 이게 일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 집안은 별로야. 통상적으로 말할 때 집안은 별로야. 그런데 갑돌이가 잘된 경우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걸 가물에 콩나스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말하기도 하잖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핀다 그러잖아. 요새 진흙이 다 메말랐다 그러던데 여하튼 중요한 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표준적 이용이 나오고 그것과 어울리는 이용이 최용인데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단일 이용이 최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최용이 판정되는 건 아니야. 자, 요거는 주로 심화 때 이야기할 건데 미리 한번 깔아놓은 거니까 여기다 집중하지 마요.
자, 원칙은 뭐라고? 대부분 표준지형의 범위 내에서 처형이 판정돼.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대개 갑돌이가 잘 돼. 근데 보니까 애가 인성도 좋아. 잘생겼어. 또 인성도 좋고 능력도 있네. 매너도 있어. 그래요. 아이 그 새끼 말이야. 그죠? 에이, 부러워.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가격 관련입니다. 얘는 아직 안 했어요. 뒤에 살 거예요. 자, 얘는 가격 관련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수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려면 개별 분석을 해야지. 그럼 강남역을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건물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 얼마에서 얼마인지.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열심히 돌아다녀 보면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중에서 내가 타켓으로는 이것은 얼마냐? 그럼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것과 연결해서 아까 가격 원칙은 아직 안 했는데 해보면 가격 원칙과 연결해 보면 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가격 수준이 나오고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데 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할 거란 말이야. 아직 안 했고요. 적합의 원칙이 뭐고 균형의 원칙이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을 머릿속에 넣으라 그러면 또 안 넣어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지역 분석 지읒자잖아. 그러면 이제 적합의 원칙도 지읒자야. 그리고 개별 분석 기억자잖아. 균형의 원칙도 기억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읒자는 지읒자.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무슨 분석과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 지읒자야.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이요.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무슨 분석과 관련이 있나요? 그럼 기억자야. 개별 분석과 관련이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일단 연상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페이지 557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지역 분석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 분석의 대상이 세 가지예요. 다시 질문이요. 몇 가지? 세 가지.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다시요. 지역 분석의 대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 감정평가 파트. 그럼 대상 부동산이란 말은 어떤 대상 부동산이냐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상 부동산이에요. 자, 무슨 대상 부동산인가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런 뜻이에요. 걔가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 사람으로 치면 얘가 갑돌이네. 그러면 갑돌이가 속해 있는 여기가 갑돌이네 집. 그걸 인근 지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갑돌이 형제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유사 부동산. 그런데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대상 부동산은 없어요. 이거 갑돌이 친척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갑돌이 사촌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친사촌, 외종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갑돌이 친척들, 갑돌이 사촌집에는 갑돌이는 없어요. 갑돌이 사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걸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묶어서 갑돌이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갑돌이 내 집안을 동일 수급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광역 지역을 동일 수급권인데 이 말은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동일 수급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로 표현해 보면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고. 동일한 시장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인근 지역부터 가자 그 말이에요. 가기 전에 질문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말해봐요. 그래 이렇게 화면만 넘기면 몰라 또. 다시 한번.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갑돌이네 집이 인근 지역, 갑돌이 사촌 집은 유사 지역, 갑돌이네 집안 전체는
동일 수도권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은 무조건 세 가지가 나와요.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지역은 뭐냐? 그러면 인근 지역 이렇게 하나만 말하면 안 돼. 셋 다 말해야 돼. 시험에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지역. 그중에 인근 지역으로 가봅니다. 인근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그랬죠. 자, 일단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하고, 그다음 또 하나 유념할 것은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여기 보세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라 해야 돼. 그런데 살짝 바꿔서 여기 다 똑같이 하고 여기다 개별 요인으로 살짝 바꾸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기억해야 돼.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 특징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여러분 인근 지역은 무조건 직접 영향을 미쳐요. 간접이 아니야. 그리고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호 대체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수준도 비슷해. 그리고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 면에서 기능 면에서 유사해.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용도와 기능 면에서. 그리고 인근 지역은 변해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인근 지역은 수명을 거치는데 마치 사람의 일생처럼 건물의 일생도 그러하듯이 인근 지역도 수명을 거쳐요. 5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을 5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연상하실 수 있도록 책에 있는 그림을 특징만 잡아내서 마치 우리 어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TV 같은 데 보면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화가들이 앉아서 이렇게 여행객들을 얼굴의 특징만 잡아서 딱 그려주죠. 순식간에. 그런 걸 뭐라 그래? 예, 바로 커리커처처럼 이렇게 바로 그냥 중요한 거 이렇게 딱 특징만 잡아내서 그림 그리면 이런 식이야. 처음에는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시기. 이게 뭐예요? 네, 성장기야. 그 다음에 성장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가 성숙기. 근데 가격 수준은 최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 그게 쇠퇴기. 근데 가장 길게 그렸으니까 가장 장기.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과도기가 바로 천이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예 슬라마 직전 단계가 악화기. 그런데 성자가 2번 나온다고 기억하실 때 막 그렇게 다르게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성장을 먼저 해, 성숙을 먼저 해. 성장을 먼저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요. 성장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좀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몸의 마음을 짠하고 너무 고생스러웠어.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알아주는 거지. 성숙한 다음에. 엄마가 난 다음에 이제 낳았어. 난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일단 수고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기가 과도기야. 그러면 그림 연상만 하세요.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성장기 때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성숙기 때는 안정됐어요. 쇠퇴기 때부터 계속 하락하는데 하락해요 가장. 그런데 천이기는 살짝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리고 악화기는 아주 최저가 되는 거야. 자, 이런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볼 때 어느 때 투기가 제일 많이 개재될까? 그렇죠. 이때 성장기 때 투기가 제일 많이 가재되지. 그러면 그 시기에서 되게 소득도 높고 사회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어느 때 많이 거주할까? 성숙기 때지. 근데 저소득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는 어느 쪽일까요? 쇠퇴기 때 들어오지. 근데 저소득층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어느 때일까? 천이기지. 그래서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직 슬라마 거의 직전 단계가 악화기지. 이런 특징 다 알잖아 벌써.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들을 벌써 머릿속에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성성쇠천학이란 말이지. 그럼 제가 성성쇠천학이라고 말해도 첫 번째 성은 성장기고 두 번째 성은 성숙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성쇠, 그러니까 쇠는 쇠퇴기고 천은 천이기고 악은 악화기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죠. 그럼 됐지.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자, 그러면 저는 인근 지역은 성성쇠천학의 수명을 거칩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냥 편하게.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성장기는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성장기는 집가 상승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투기가 많이 개재되겠죠. 그리고 입지문들은 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오면서 유동인구 많고 입지 경쟁이 되게 치열한 것이 특징이에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겠네 하고 넘어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숙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집가 수준은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정된다고. 가벼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인 계층들이 주로 있어요. 그리고 유동인구는 많지 않고 입지 경쟁도 안정돼요. 쇠퇴기는요 특징이 제일 길어, 가장 장기. 그리고 이때 지었던 건물이 이때쯤 가면 이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낡아지기 시작해. 중고부동산이 거래의 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 능수가 거의 다 되어가다 보니까 중고부동산이 거래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관리비나 유지비가 막 증가해.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 하향여가 시작.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도 시작돼.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들은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서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1002기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성장기가 와요. 그런데 이제 1002기로 가게 되면 저소득 계층이 활발하게 들어오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하향여가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하락한다고. 가벼운 집가 상승. 그리고 이때 재개발도 활발해. 이때 재개발이 활발하고 다시 성장기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개 쇠퇴기 아니면 늦어도 1002기 때쯤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악화기로 넘어가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악화기로까지 가면, 이때 재개발하지 않아서 악화기까지 가면 슬럼화 직전 단계로서 집가 수준은 최저고 재개발의 마지막 시기. 근데 이때로 재개발하게 되면 성장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렇게 성성서천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하나하나만 놓고 막 다 외우고 책도 정교하게 읽고 그러면 좋긴 하지. 그러면 공부에 취미가 있어서 그러면 좋긴 한데, 이런 거 다 기억 못해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그림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대충 감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틀려. 그리고 또 문제까지 좀 다루면서 제가 그 기억을 탁탁 건드리잖아. 답 이렇게 찍으면 돼요. 답 이거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 없이 함께 가는 거니까, 부담 없이 우리 반도 함께 가고 저와도 함께 가고, 그러면 나중에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가면서 이때 가서는 상향여가 활발하다는 말을 나중에 할 거예요. 왜 상향여가 활발인가? 여러분 이제 헐고 세주택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상향여가, 세주택은 고소득층들이 들어오겠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지역이 재개발하고 나면 그 자리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비율은 우리나라 20% 채 안 되고 대부분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게 상향여가지. 그렇게 여가 과정하고 연결이 되기도 해요.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사지역, 제가 아까 유사지역은 갓돌이 사촌들이 있는 데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부동산은 속하지 않죠. 그 대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다음 인근 지역은, 이게 인근 지역이라면 유사지역은 이런 걸 유사지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똑같지가 않죠. 물리적으로 똑같지는 않지. 용도와 기능 면에서 똑같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대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가 없으면 얘나 얘를 선택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과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동질적이죠. 그리고 양 지역의 부동산은 서로 대체 경쟁 관계를 가진다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은 아까 동일한 시장지역이라 했어요. 참고로 지금 제가 문장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출지문에 등장했던 것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장황하고 길죠? 이렇게 기출지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판서할 때는 특히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압축을 해서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면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글자를 요약해서 보면은 이게 눈에 들어와. 그래서 느낌상은 쌈박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를 적으면 쌈박하게 잊어먹어. 그 공부한 게 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기출 지문의 내용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펠탑 효과라고 그랬어요. 심리학에서. 처음에는 개론은 솔직히 그렇잖아. 개론은 민법보다 거부 반응이 좀 들어. 민법은 그래도 처음에 첫 강좌하고 중간 강좌하고 마지막 강좌가 계속 민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론은 이게 중간중간 막 계속 과목이 바뀌는 느낌도 들고 잡다한 느낌도 들고 외울 것도 되게 많고 뭐 산수도 등장한다고 그래프도 나왔다가 막 정신이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론하고 좀 이렇게 문장들하고 좀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잖아요. 그럼 드디어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보시면서 아, 동일 소유권 기술하는 문장이네. 그럼 기출 지문이 들어와야 되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권역, 이게 동일 소유권의 개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요거 광역적 지역. 동일 소유권. 사례를 여기서 선택하면 좋다. 그러나 없으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선택하면 안 된다. 왜? 시장이 다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동일 소유권의 범위를 보자 말이에요. 다시 동일 소유권의 범위인데 이게 주거지라면 동일 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까? 이게 상업지라면 동일 소유권의 범위가 얼마만큼 될까? 공업지라면, 주거지라면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 상업지라면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공업지라면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를 동일 소유권의 범위로 봐요. 그러면 제가 주거지는 뭐라고?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 상업지는 뭐라고?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공업지는 뭐라고?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답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러분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 이게 주거지의 동일 소유권이래요. 아, 근데 이게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어느 지역이 좋아, 이런 지역적인 선호도가 있어요. 난 이 동네가 참 마음에 들어. 왠지 나는 그 동네 가면 참 좋더라. 지역적인 선호가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대체 관계가 달라져요.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나중에 심화 때 좀 여유가 생기면 뭐 고급주택, 보통주택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고급주택지하고 보통주택지하고 어느 게 동일 소유권의 범위가 넓을까? 고급주택가가 더 넓을까? 보통주거지가 더 넓을까? 보통주거지가 넓어요. 보통 고급주택가는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의, 되게 부자인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딱 무슨 동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동이 갈 만한 동이 거의 서울에 놓고 보면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 정도잖아.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갈 데가 되게 많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들은 불행한 거야. 갈 데가 없잖아. 우리 이제 보통 주거지는 넓어.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는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그런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상업 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와 일치. 기출 지문. 내용은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공업지는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제품 생산의 효율성과 판매 비용의 경제성이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 풀어 말하면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그럼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자,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이렇게 앞으로 이행 중이거나 전환 중이면 이행 후, 전환 후를 원칙으로 해서 동일 소유권을 판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이행과 전환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질 경우, 완만할 경우는 이행 전, 전환 전을 고려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할 건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하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도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이행과 전환이 완만하다,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 말은 성숙도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앞에서 토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택지지역은 다시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했고,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으로 구분했고, 임지지역은 용재림지역, 신탄인지역으로 구분했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임지보다는 농지가 더 낫고 농지보다는 택지가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물론 얘를 건너뛰고 가기도 한다. 이런 걸 후보지, 전환이라고 말하고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고 부른다 했죠. 근데 작은 분류를 넘어간다면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거나, 작은 분류로 넘어간다면 이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행지. 근데 만약에 농지지역에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 택지지역의 주거지로 이렇게 바뀐다면, 주택지로 바뀐다면 대분류 넘어가기 때문에 후보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행지와 후보지를 보잔 말이에요. 이행지나 후보지에서 이렇게 이행 중에 있다면 이행 후를 원칙으로 하니까 상업지의 동일 소유권을 따라서 판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환 중에 있다면 주택지의 동일 소유권을 따라서 판정한다는 거예요. 이행 후, 전환 후를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행이 너무 천천히 이루어진대, 완만하대, 성숙도가 낮대, 그러면 원래 걸 고려해요. 주택지의 동일 소유권을 고려한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너무 천천히 이루어진대. 그러면 성숙도가 낮다고 말한다고. 그럼 원래 걸 고려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동일 소유권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의 동일 소유권, 답의 동일 소유권이 없어. 그냥 농지의 동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에서 얘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진다, 성숙도가 낮다면 그냥 농지의 동일 소유권을 따라서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정리? 이행지나 후보지는 원칙이 뭐다? 이행 후, 전환 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행과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지면 이행 전, 전환 전 걸 고려한다. 자, 기출지문에 나왔던 이야기. 그다음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원칙이라 불러. 그런데 이 표를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한가운데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최유형의 원칙이 중추가 되며 다 연결이 돼 있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총 몇 개라고? 13개라고요. 그 13개를 나름 분류해서 제가 시간과 관련이 있는 원칙 2개다 이렇게 분류를 할 거거든요. 자, 분류도 하면서 우리 시험 공부잖아. 13개가 시험에 다 나오긴 했지만 왜 한 번 나온 것도 있고 5번 나온 것도 있는데 한 번 나온 것과 5번 나온 거를 두루 공부하는 것도 뭐 좋긴 하겠지만 효율성 면에서 한 번 나오는 거는 별표 치지 말고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거를 별표를 쳐놓으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면 자 13개 중에서 7개만 제가 별표를 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7개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아니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7개에 주력해서 보라는 겁니다. 7개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 마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안 나왔나요가 아니라 다른 것도 나왔는데 빈도가 낮다. 그러니까 다 하긴 해야 되는데 7개가 좀 중요하다. 별표 친 7개가 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과 관련 있는 원칙 2개인데 하나는 변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니야. 그냥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는 원칙이에요. 별표 치고 갑니다. 변동의 원칙 별표 치고 갑니다.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는 원칙.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으면 아 이거 변동의 원칙.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 가치가 변하니까. 그리고 시점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기준 시점을 명시하고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기 때문이다. 변동. 앞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가치가 변동한다 혹은 변화한다는 말이 나오면 변동의 원칙 혹은 변화의 원칙입니다. 별표. 두 번째는 예측의 원칙. 다른 말로 예상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기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측해야 된다. 뭐를? 전철역이 새로 전철역이 이렇게 개통이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미래 장래 수익을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래 혹은 미래란 말이 나오면 예측의 원칙. 얘는 별표 아닙니다. 내부의 원칙입니다. 4개가 나옵니다. 내부의 원칙은. 근데 앞으로 감정평가론에서 내부는 부동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와 관련 있는 원칙이 4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중에 대표 원칙이 균형의 원칙인데요. 당연히 별표. 중요합니다. 균형의 원칙, 대표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의 대표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를 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부 구성 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내부 구성 요소가 뭔데? 내부 구성 요소란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나 토지 이용 상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이 대표적인 내부 구성 요소다. 그럼 저가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상업용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인데 상업용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5억 원입니다. 얘는 4억 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이 여기서 감해져야 됩니다. 여기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을 감액을 하는 것을 감가라고 합니다. 무슨 원칙에 맞지 않아서?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보세요.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에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내적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합니다. 얼마를? 1억만큼을.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을 1억만큼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빼요. 그러면 얘는 얼마다? 4억 원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감가는 감액입니까? 증액입니까? 앞으로 감가는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감액. 감액은 빼는 겁니까? 더하는 겁니까? 앞으로 감액 그리고 공제라는 말이 나와야지 증액이나 감가가 나오는데 증액이나 가산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을 때 기능적 감가라고 부릅니다.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균형의 원칙과 기능적 감가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고 헷갈리냐면 경제적 감가하고 헷갈립니다.
좀 이따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개별 분석도 기억자이고 균형의 원칙도 기억자이고 기능적 감가도 기억자니까 쭉 연결시키십시오. 기억자는 기억자끼리. 그 다음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은 공헌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별표. 얘는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공헌도와 관련이 있는 원칙이죠. 추가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잠깐만 봐주실래요? 어떤 땅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토지는 생긴 모양이 정사각형, 이걸 정방형이라 부르고 직사각형, 이걸 장방형이라 부르는데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생겨야 유용성이 높습니다. 가치도 높고. 근데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근처에 다른 모양의 토지를 또 1억 주고 사서 합쳤습니다. 그걸 합필이라고 부릅니다. 합필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가 정방형 내지는 장방형의 모양으로 바뀌면서 두 토지를 합하면 단순 합이 2억 원이 돼야 되는데 2억 5천이 되었습니다. 이는 A 토지는 B 토지에 기여하고 B 토지는 A 토지에 소유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원칙이 작용한다? 기여의 원칙이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토지를 살까 말까 합칠까 말까는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면 합치는 게 낫고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으면 합치지 않는 게 낫죠. 그럼 왜 두 개를 합쳤을 때 왜 2억이 아닌 2억 5천이 될까? 균형의 원칙에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균형의 원칙보다 기여의 원칙이 앞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기여의 원칙이 작용해서 균형의 원칙이 달성되면 가치가 높이 평가되죠. 그래서 맞물려 있습니다. 별표.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뭐냐? 이런 겁니다. 건물의 층수를 높여갑니다. 건물의 층수를 높여갑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의 층수를 높인다. 한 층, 한 층씩 높여갑니다. 그럼 비용 대비 수익을 따져봤습니다. 일정 층까지는 수익이 일정 층까지는 점차 증가합니다. 체증. 일정 층을 넘어서부터는 점차 감소합니다. 체감. 그러다가 수익과 비용이 딱 같은 점이 있습니다. 2단계 이상은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죠.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한다는 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건물의 고층화에다 적용하는 건데 안 중요합니다. 제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는데 별표.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냐? 우리 생산물을 만들려면 이렇게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됩니다. 자, 생산의 3요소를 말합니다. 같이 하시죠. 노동, 자본, 토지. 다시 노동, 자본, 토지. 얘네들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분배. 그러면 이제 100원 중에서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30%를 30원을 임금으로 분배했다 합시다.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40%, 40원을 이자로 자본한테 줬다 합시다. 얼마 남았어요? 여기 30원, 여기 40원. 30원. 그거를 토지에게 지대로 줍니다. 근데 어째서 토지한테 나중에 가느냐?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변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주고,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요소, 부동성 때문에 나중에 분배한다. 즉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하고 난 나머지 자녀, 잉여분이 토지에게 간다. 이게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요즘에는 공부를 안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출제가 안 되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다 빼주는 겁니다. 수익 방식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 법이라고도 하고 자녀 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토지자녀법이 있고 적지 마요 안 나왔다 그랬잖아. 토지자녀법이 있고 건물자녀법이 있고 부동산자녀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체 수익이 얼마냐면 1억이래. 근데 건물에게 가는 수익이 얼마인가? 그게 건물한테 가는 수익이 4천이래. 4천. 그럼 건물에게 가는 수익 4천만 원을 빼. 그럼 토지에게 가는 수익은 얼마게? 6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환원법 가운데서 토지자녀법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1억에서 건물에게 가는 것 빼고 난 토지가 가는 것이 6천이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전체 1억에서 토지에 관한 수익 6천을 빼고 나면 건물에 관한 수익 4천이 남는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건물자녀법이라 그래.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한 게 부동산자녀법이라 그래요. 제가 지난 10년간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 단어만 알고 계십시오. 이건 뭐냐? 이렇게 똑같이 아까 노동과 자본에게 분배하고 난 나머지가 토지에게 간다는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자녀법은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토지자녀법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원칙. 감정평가론에서 외부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주위 환경, 외부 환경, 인근 환경. 다시 한번 절 보세요. 앞으로 외부는 뭐냐면 주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인근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에 주변 환경이라고 일부러 내거든요. 그러면 질문해. 여기에 주변 환경은 없는데 그게 맞나요? 주위 환경과 주변 환경은 같은 말이죠. 그 정도 응용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별표. 아까 내부 원칙의 대표 원칙이 뭐였죠? 균형의 원칙. 외부 원칙의 대표 원칙은 적합의 원칙. 쌍을 이룹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잠깐 기억하는 법. 아까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무슨 감가였죠? 기억자? 기능적 감가였는데 어머 여기도 기억자네. 그 기억자 두 개 헷갈리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지읒자가 더 많아. 이렇게, 경제적 이렇게. 농담인데 한 번 기억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인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맞지 않는 거지. 그럼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맞지 않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지었거든요. 근데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면 20억 들었대요. 그런데 감정평가 해봤거든요. 15억이래. 건축비가 20억 들여서 고가로 지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 주택이 전부 다 저가 주택이래.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주위 환경에 적합해 부적합해? 부적합하지. 그래서 주위 환경과 외부 환경과 인근 환경과 어울리지 않네? 그러니까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그래서 여러분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외부성의 원칙. 이거 외부성은 외부 효과를 말하는데 부동산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부동산이 있으면 주위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 영향, 부유외부 효과지. 그런데 얘가 고가 주택가에 있으면 20억 들여서 건축비 20억 들여서 지었더니 평가가 30억으로 나오더래? 그러면 정외부 효과지. 그건 외부성의 원칙. 그런데 얘와 얘 차이가 뭔가요? 부동산과 주위 환경을 강조하는 점은 똑같은데 얘는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이런 의미고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는 의미고 얘는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두세 번 반복하더라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안 나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적합의 원칙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이 있으면 당연히 기업이 들어올 거고 기업이 들어오면 공급이 늘 거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초과이윤이 사라질 거다. 말하자면 기업이 진입을 하고 공급이 는단 말은 경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과이윤이 경쟁을 이야기하고 초과이윤은 결국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는 원칙이죠. 초과이윤이 경쟁을 이야기하고 이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는 원칙입니다. 그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 기타 등등의 원칙. 기타 등등의 원칙에는 첫 번째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부동산 역시 큰 원리는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져요.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대체의 원칙, 별표. 대체의 원칙은 뭐냐?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른 부동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얼마냐? 그것은 그 부동산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1억이라면 이 부동산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5억 될 수 없어. 이게 삼성의 갤럭시 폰이요. 아이폰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가 100만 원인데 얘는 500만 원 받을 수 없다고.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체의 원칙.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선택할 텐데 너무 비싸게 받으면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회비용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투자 대상의 기회비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라 단지 계산된 비용이고 인식된 비용인데 이거는 그냥 계산된 비용이에요. 실제 지불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투자론에서 요구수익률이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구수익률은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선택하는 순간 포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택 관계가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하나 선택해야 된대요. 근데 선택의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는데 미리 선택의 결과를 한번 열어놓고 갑이 지금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한번 열어보면 얘는 10만 원, 얘는 12만 원, 얘는 7만 원, 얘는 5만 원이었는데 모르고 갑이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럼 A 선택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최고인 B 12만 원이 기회비용이다. 그러므로 A에 투자한 사람은 A 투자 대상 부동산 A는 A의 가치는 포기한 B로 평가돼야 되므로 적어도 12만 원 가치는 돼야 된다는 원칙. 그러면 거꾸로 B에 투자하면 B에 투자함에 따라서 결국은 A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기회비용의 논리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심화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가 도심. 근데 도심 가까이에 있는 공업용지 A와 좀 떨어져 있는 비공업용지가 있는데 둘 다 공업용지야. 이렇게 공업용지. 근데 A 공업용지가 B 공업용지보다 비싸. 이유는 얘는 주거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데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얘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곳을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의상 그냥 우리는 아까 제가 일상에서는 제곱미터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평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평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평당 얘는 100만 원이야. 얘는 평당 10만 원이고. 그럼 평당 100만 원짜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A 공업용지가 B 공업용지보다 다시 도심에 가까이 있는 A 공업용지가 B 공업용지보다 비싼 것은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말 뜻도 알아두시고 그다음 최유용의 원칙. 최고 최선의 이용을 가리키는데 최유용의 원칙은 볼 것도 없이 별표. 최유효 이용이 뭐냐? 최유효 이용은 일단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있어 보이게 표현해보면 또는 시험에 나오는 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은 별거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인데 강남역 사거리에 땅이 있다면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강남역 사거리는 보니까 다 상업용이네. 대부분 상업용이야. 그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은 뭐로 이용할래? 그럼 뭐라고 말해? 상업용. 근데 갑돌이한테 물어봤거든. 너 뭐로 이용할래? 그랬더니 뭐뭐뭐 하면서 상 그러길래 아 상업용? 아니 상추 심을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갑돌이 뭐예요? 또라이. 그러니까 갑돌이는 여기 안 들어가. 그 책에는 갑돌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했다? 거기에 책에는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책에는 혹 찾아보세요. 뭐라고 여기 있어요. 기본서에. 아니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은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그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책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특정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특정인에 의한 577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특히 특정인에 의한 특별한 이용은 최용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정상을 밑으로 이탈한 갑돌이 같은 사람은 우리가 속된 말로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위로 이탈한 사람도 있어. 뭔가 전문가,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 그 사람도 특정인의 범위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빼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해.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일반인, 정상적인 사람들. 그 기준으로 볼 때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땅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맞아. 문제 없어. 그런 이용을 뭐라고 한다고?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이용이라 한다고. 최이용에는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 이건 기출 지문입니다. 또 첫 번째, 물리적으로 채택이 돼야 돼.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합리적 이용이라 해야 돼요. 세 번째도 합법적 이용이고 합자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가지. 자, 물리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냐, 그리고 최고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최이용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최이용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감정평가할 때는 최이용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원칙인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잠깐 말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었던 걸 보자고요. 감정평가사한테 요거를 평가 의뢰했어요. 상업용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나름대로 그냥 했어. 그런데 얼마로 평가했다? 6억으로 평가했대,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자료를 보니까 상업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5억으로 평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가사 갑에게 물었어요. 평가사님,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5억인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데 왜 6억이에요? 평가사 갑돌이 이거 딱 보더니 큰일 났어, 속으로. 아차, 이걸 내가 봤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연하게.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근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까지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져요. 그래서 6억이에요. 사람들이 에라이 새끼야, 그런 걸 감정평가라고 했니? 나도 그렇게 감정평가하겠다. 신뢰도가 없겠지.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만큼은 이런 겁니다. 얘를 평가할 때 얘가 평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이용을 먼저 전제로 해.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쳐. 그리고 먼저 평가액을 찾아. 이해 가셨어요? 최이용을 전제로 해서 먼저 평가한 다음에 최이용이 나오면 5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감액해야죠. 자, 감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무슨 감가를 행한다 그랬죠? 기능적 감가를 해. 그럼 기능적 감가를 해서 1억을 빼. 그리고 얘는 4억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최이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최이용이 아니라도 일단 최이용을 전제로 평가를 먼저 해. 그리고 거기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최이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감액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평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이외에 제가 책이 있는데 다뤄드리지 않은 건 다 넘어가요. 지금 13가지 원칙 가운데 최이용의 원칙이 중추. 그럼 별표 친 거 세보면 7개예요. 그 7개를 주로 여러분 보세요. 그럼 기본 강의 때는 다 보기 버겁다. 그럼 7개만 봐야지. 그런다던가 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 우리 쉬었다가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으로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